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제2의 당정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석, 황상무 논란 해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 비례 공천을 둘러싸고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이 재현될 건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반엔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속보 나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상 잠시 뒤에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열린 총선 발대식에 참석한 이 본선 후보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자고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일에 지금 합니다. 정치 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반드시 승리한다. 아자아자 화이팅! 용기를 냅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뛴 공동선수로서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들이 사력을 다해서 전국을 누빌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빨간색 점퍼를 입었고요. 가슴에는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이름표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숫자 2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두 달여 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당시에 저는 우리 당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의 투 스트라이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군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민의 따끔한 지적을 귀하게 받드는 자세만이 이 22일 동안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신 이 행사는요. 전국 254개의 선거구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굳은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자,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군림하려 하면 큰 위기가 온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와 골프에서 고개를 쳐들면 그 망조가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국민의힘에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뭔가 좀 흐름이 좀 꼬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또 겸허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기호 1번이 아니고 기호 2번인가 굉장히 소박한 의문을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의석 숫자가 그렇죠. 많은 순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고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서 기호 2번이 되는 거니까 그 2번의 의미를 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총선이 끝나고도 무려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우리에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좀 낮은 자세에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4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승리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과도 연대하는 민주당,
한패인 범죄자들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아류 세력들, 벌써부터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민주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반국가 세력의 연대를 경계하면서요.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말에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그때 뭐라고 화두를 던졌느냐.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번 민주당의 공천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스스로 586 운동권의 상당수를 낙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훨씬 더 강해지고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탈당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민주당도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586 위주의 그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당화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요. 예.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를 왜 도대체 채택하는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누구를 갖다 공천했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상당수가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러한 진보당 출신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보당의 이제 그 뭐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번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정책을 갖다 내세우고 어떤 성명을 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다 갖고 그렇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이번에 여당이 승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자 수도권에서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후보도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총선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국민을 위해 그러면 승리하자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승리하자! 좋은 날 이렇게 반가운 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후보자분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꼭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새로운 국회 4년, 대통령 임기 3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총선 22일 남았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정말 국민의힘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감지했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오늘 정말 그 공동선대위원장 모두 다 지금 어찌 보면 이분들 대부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경합 지역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마 몸소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시민들을 만났을 때 눈빛 하나하나, 그다음에 악수 한 번 할 때마다 아, 이게 하루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2주 전과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의 어떤 이런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여당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그냥 야당 같습니다. 야당으로서의 호소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미래를 얘기하고 그다음 정책을 얘기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역으로 출마하시는 어떤 후보자로서 나가신 분, 선수로 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국민들에게 미래를 선사해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마지막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수 진영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썼던 게 색깔론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종북몰이 이런 거였는데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꺼낼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었는데 저는 이건 조금 전략적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은
잠시 뒤에 6시 반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있는 서울 강북을 경선 등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이 끝나서 지금 공천자 대회까지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군림하려 하면 큰 위기가 온다. 근데 저는 이게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대통령 말 악재로 다시 위기에 빠진 듯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종북 세력, 운동권 청산, 반미, 범죄자 이런 프레임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논란이라서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께 공허한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프레임을 바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영치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북 세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패널도 비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레드 컴플렉스 하면서 종북 몰이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이 거의 다 완성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갖다 시킨다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객관적인 지금 상황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제1의 적대적이라고 하고 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속이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핵이 다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종전협정을 갖다 체결하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안보를 객관적으로 생각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전에 레드 컴플렉스하고 똑같은 것인지 전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총선 본선 진출자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주제는 이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국민의힘 본선 후보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방금 보셨던 대로 으쌰으쌰 의기투합하던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해오던 이철규 의원인데요. 정부 여당의 갈등상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만나보시죠. 주경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보진 않고 어쨌든 지금이 어떤 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례대표 순번 문제까지 조금 덜컹거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앞서 보신 대로 총선 후보자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에는 대통령 확실히 사실상 일축하는 듯한 입장을 냈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선 이렇게 앞에서 다른 이슈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도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상무 수석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만 입장문을 보면 사퇴할 뜻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이 본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 이제 황상무 수석만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사회적 경험이 있고 나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이게 큰 국면을 위해서 좀 플러스가 될지 좀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고뇌찬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사실 이번 총선에서 또 과반을 빼앗기고 제1당을 빼앗기게 되면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중에 3년이 남는데 사실상 국정 마비가 됩니다. 식물 정권이 되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기꺼이 선공 후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결단이 이제 임박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희 황상무 수석 논란부터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이 논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취소당했냐면 첫 번째 막말보다 추가로 막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이 첫 번째 막말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5.18과 관련해서 당시에 시민들이 흩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4번, 5번이 다시 모이더라. 이것은 훈련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발언들이 광주 시민, 호남 민심 그리고 중도의 어떤 무당층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대통령실에서 경질을 시켜야지 국민의힘의 총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3일만 늦어도 그때는 경질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친윤 중진으로 꼽히는 이 정진석 의원이 오늘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대처하는 그런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글쎄 모르겠어요. 당의 총의가 모아질 거고, 당의 총의가 중시되는 것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또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정말 우리가 건건일척의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모두가 다 무겁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정 변호사님, 네. 지난 1월에 있었던 소위 윤한 갈등, 그때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종섭 대사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그게 정부 여당의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서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대요. 당연히 꼼꼼히 봤겠죠. 그다음에 혐의가 없대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떠나가지고 뭐 출입국관리법 그것도 제가 다 봤는데 예. 그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사법원법이거든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가지고 사망사고는 그 사고에 군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군사법원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경찰로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죄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저도 확신을 갖다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많은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비일학이라고 왜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 왜 가 있느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짜로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조금 느껴지는데 예. 현장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런 후보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확확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지금 후보들은 지금 뭐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정한 요구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총선 패배한 다음에 이종섭 대사가 무죄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설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종섭 대사 문제의 절차적이고 법적인 문제는
따로 보고 정치적인 문제를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건을 단순히 법적인 뭐 유무죄 아니면 뭐 혐의가 있냐 없냐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 아직 수사가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 약식으로 한 4시간 조사 받고 가셨는데 원래 수사 절차상으로 원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수사는 밑에 단위부터 쭉 실무자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래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소환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거 그냥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제대로 수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건 아직 법적인 절차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제 공수처 수사 단계예요. 이게 뭐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1심, 2심, 대법원까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결과 나오고 나면 그게 뭐 아까 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무죄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국민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상관없는데 왜 그래?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부르면 온다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지난번에 이거 송영길 대표 건과 비슷해요. 그때 뭐 동범수 사건 터졌을 때 파리에서 당장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송영길 대표 불렀습니까? 검찰에서 7개월 뒤인가 불러요. 8개월 뒤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시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전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시한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지금 이번에 후보들이 거의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거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어차피 총선 이후에 일어났을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왔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뭔가 잘못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두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절차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같은 문제는 적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수처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심의 어떻게 보면 흐름, 여기에 우리 전체, 특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모두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기간에 국민들께 보이는 태도와 자세, 느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오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상황이 이런데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도 잡음이 터져 나왔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이겁니다. 비대위원 2명이요.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또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이철규 의원 얘기입니다. 충분히 당내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게 안 통했던 모양이에요. 신지호 의원님. 이철규 의원의 주장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17번, 그러니까 지난번 4년 전 총선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19번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17번이면 당선 안정권인데 거기에 이시욱 그 후보의 경우에는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지적한 몇 사람 중에 그 이시욱 후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좀 검증 과정에서 좀 하자가 있었다. 뭐 검증 기능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요. 호남 안배 조항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호남 출신들 최소한 4분의 1 이상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20번까지가 이제 당선 안정권이라고 봤을 때 20번 안에 호남 몫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는 분명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7번을 받았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공천은 조금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골프 접대 논란으로 징계를 받고 강등된 이력이 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정 변호사님, 네네. 비교적 빠르게 좀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강등될 정도라고 하면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시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위가 있기 때문에 강등된 거잖아요. 그 비위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천이 됐는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무슨 시스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늦지 않게 뭐 어쨌든 잘못된 것이 발각된 즉시 시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이번 이 비례대표 갈등은 별로 큰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목표나 이런 걸 담긴 게 아니냐. 저희는 총선에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이기는 공천을 해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당내에서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친윤 대 친한이라고 지적들도 나오는데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친한과 친윤으로 다 OX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철규 의원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쉽게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당선권에 들었고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위에 박은식, 김경률이나 또 한지아나 이런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요. 비례대표 명단도 보시면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각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이나 젊은 층을 저희가 지역 공천에서 시생 공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21대 총선에 이어서 22대에도 비례대표 순번 리스크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앞서서 뭐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 순번이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각각의 면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전 다른 문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평소 같았으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비례대표 순번과 후보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철규 의원이 굳이 공개적으로 이 비례대표 순번에 문제가 있다. 후보 등록까지 다시 바로잡아라 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압박을 했을까? 지금 황상무 수석 리스크, 이종섭 대사 리스크에 대해서 여당이 대통령실과 호흡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운함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윤한 갈등이 공식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사천 논란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런 소문이라도 났겠죠.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 같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해명 쭉 들으셨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 상황이 갈등 양상은 아니라면서 이 비례대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것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례 순번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검증에 관한 문제라든지 호남 인사들 배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의원님, 아까 이제 호남 부분 또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호남이 빠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 당은 그 비례대표의 당선 안정권에 사무처 당직자 출신, 오랜 기간 당의 실무자로서 헌신 봉사를 해온 그 사무처 당직자들을 당선 안정권에 최소 한 명씩은 좀 배치를 해줬는데 요번에 그것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어려운 시절에 그야말로 박봉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좀 대접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는 수순을 지금 저는 거칠 거라고 봅니다. 예, 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순번 문제, 새로운 미래들 그렇고 모든 당들이 지금 비례대표 이 위성정당의 출현 이후에 유독 좀 더 심하게 겪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비례대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이걸 정성평가를 많이 없애야 돼요. 이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정량평가 하기 전에 보통 이제 검증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천이 취소된 뭐 이시우 전 서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과거의 어떤 징계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걸러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고 정성평가 부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공개된 오디션이라든지 공개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각 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처음부터 병립형을 선거제도 자체와 관련해가지고 위성정당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다음 선거제 자체도 병립형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저는 그렇다고도 뭐 피해 갈까 싶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번에 보이고 있는 위성정당의 어떤 형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의 소수, 그다음에 약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세력들에게 이걸 이렇게 어찌 보면 비례를 줘서 국회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자기 직역에서 직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 제안하거나 입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벌어지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이런 비례 제도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향후에 저는 각 당이 특히나 거대 양당이 선거 끝나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말고요. 이번 같이 그냥 선거 닥쳐가지고 다음 4년 뒤에도 닥쳐가지고 뭐 선거법 개정하고 선거구 획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이번 선거 끝나면 총선 이러지 않도록 위성정당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끝나고 바로 좀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서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이 논란이 좀 수습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합심해서 돌파하려고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2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잘 의견을 맞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이런 당정 관계 속에서도요.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후보들의 지지 유세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한 위원장,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이자 강남 3구 확산세를 마주하는 동작구를 찾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쉽지 않은 지역인 거 분명합니다. 유삼영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삼영 후보를 배치했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 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의원 화이팅!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공장에서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오늘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 그리고 서대문구의 인왕시장,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을 연이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런데 이게 동작구의 남성 사계시장 또 마포구의 이 숲길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번 훑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그 일정 기획팀에서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왔던 곳을 그 연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대비가 되지 않겠는가. 예. 모이는 인파라든가 그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되면서 좀 더 그 돋보일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포를 어제 왔다 갔나요? 근데 그 다음 네. 날인 오늘 이렇게 가면서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동작을의 경우에는요, 사선 중진 나경원 후보 그리고 정치 신인인 류삼용 후보가 맞붙는 곳인데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고 나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선거구입니다. 이 대표 오늘도 이 동작을에 가서 친한일전,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우리는 대한국민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요. 2004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를 침략하고 수탈한 일본 자위대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에 갔다? 이것은 저로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 거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이 친일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작을 주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설 변호사님, 이 마포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또 찾고 있는데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곳에 하문경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공천해서 이제 운동권 빅매치 소위 이렇게 평가되는데 한 위원장이 찐 운동권 한번 가려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문경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곳 판세는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이건 미스 공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권 척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운동권 후보를 찾아가지고 또 과거 운동권이었던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그 전략 공천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86 운동권에 대해서 뭐라고 보통 이미지가 있으니까 무능함이 어떻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곳에 윤희숙 의원 같이 경제 전문가라든지 뭔가 그 보수는 유능하고 뭐 진보는 무능하다는 과거에 어떤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런 프레임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한문경 후보를 낸 것은 글쎄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더 스스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찐 운동권이 이게 뭐가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운동권에 대해서 좋아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찐 운동권을 왜 저는 여기서 가려야 되는지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공천입니다. 예, 정영재 변호사님 지금 마포홀에 대해서는 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동작을 또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네. 동작을 지금 이 소위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 류삼용 후보가 연달아 좀 설화가 좀 휩싸인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을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유사명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기본적인 역량도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원 후보가 지난번에 이수진 의원한테 패배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그때 설마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의원한테 패배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에 나경원 후보는 제가 알기로도 정말로 절치부심하면서 그 동작구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막상 그 민주당에서 그 공천을 한 걸 보니까 현역
이수진 의원도 아니고 유사명 그 총경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은 그냥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에 유사명 총경이 후보 공천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서는 그 민주당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 조국 혁신당이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앞순위에 배치된 10명 중에 4명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는 점입니다. 비례대표 1번인 이 사람도요. 공수처 수사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보시죠. 저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결국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지금 조국 혁신당이 보신 대로 비례 10번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4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자 신분이고요.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전과 사범인 신장식 변호사도 지금 4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의 이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높은 게 저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조국 혁신당 당원이 되신 분을 만났거든요. 물어봤어요. 조국 혁신당에 이런저런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조국이 잘못한 것을 본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국처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다른 국민의힘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 어떤 진보당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북 프레임 그런 것도 있고 또 용해은 의원 같이 아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비례대표를 2번이나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이 중간지대에 있는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는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서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지금 4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자다 이겁니다. 1번이 이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고 2번이 조국 대표, 8번이 황운하 현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조국 신당으로 가서 비례대표 8번 당선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8번 받았고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도 지금 10번에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정말이지 이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을 해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방탄막이 해보려고 하는 가장 악질적인 사례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만약에 조국 대표 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 받았고요. 황운하 원내대표죠. 조국당에. 예. 이분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례대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마지막 남은 재판을 받고 거기서 처리가 될 텐데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상임위도 법사위를 갈 것 같아요. 법사위에 가서 본인의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가급적이면은 이게 천천히 나오도록 또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급적 천천히 나오도록 네. 이렇게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기형적인 제도를 악용해서
의석을 국회의원 성스러운 국회의원 의석을 본인의 사법 방탄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신 대로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 남자 1번입니다. 역시나 조국 대표였죠. 조 대표는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되게 정치인들은 꼭 자기 찍죠. 예, 저 찍었습니다. 학자 출신이라는 티 이런 걸 벗고 싶습니다. 자, 명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압도적 1위를 해달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일이고 실제 그렇게 압도적 1위를 하고 싶어요. 당무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당내 지도력 행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조국 혁신당 지금 비례대표 8번 넘어 10번 그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건 여론조사로도 지금 그 선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겁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설주환 실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당초 이 3지대로 불리는 분들이 선전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이든 우리가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역시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도 그게 통용되는데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기가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출범하기, 그러니까 조국 지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건 맞지 않다. 이건 당위성이야 당연히 정당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현상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 현존하는 것인데 이걸 그냥 마냥 부인하고 있고 너희가 잘못됐어요. 뭐 조국 보고 계속 예를 들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현상을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저도 어저께 계산을 해보니까 어저께 비례대표 순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서 이거 몇 번까지 될 것 같냐. 그래서 지난 어떤 뭐 총선 때 어떤 자료라든지 대선 때 자료라든지 이걸 넣어보니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맥시멈 14석까지 14번까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14번까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수가 뭐 20번에서 23번까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례 의석수가 46석이니까요.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보통 20석. 그다음에 그 언저리고요. 나머지 의석수가 이제 야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비례대표에서 거의 한 50% 이상, 그러니까 4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비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 비난을 자초한 것은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정과 상식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금 조국 조국 대표가 얘기하듯이 조국 혁신당에서 그냥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특히 지금 1호 뭐 당장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하지는 않지만은 어찌되었건 지금 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 변호사님께서는 14번까지 갈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 예측은 어떨까요? 보시죠. 20석이 되면 정말 좋겠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 3석에서 14, 5석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조국 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퍼센테이지 정도로 보면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런 퍼센테이지대로 나올 것인가? 저는 저기 이렇게 딱 보니까
1번이 누굽니까? 박은정 그 부장검사잖아요. 예. 박은정 부장검사는 남편도 검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남편은 검사장 출신이고 본인도 부장검사 출신인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는 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코미디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쭉 봤더니 지금 10번까지 이내에 제가 그 봤어요. 변호사 출신 검사 등 변호사가 3명이에요. 그 다음에 2명은 교수예요. 조국 그 전 장관 포함해가지고 네. 의사가 1명이 경찰청장 1명이고요. 유명한 가수에다가 구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명은 누구냐면은 정춘생 씨만 뭐 하시던가 봤더니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더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제 눈에는 그냥 강남 좌파당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조국혁신당이 더군다나 부부가 다 같이 형사처벌을 갖다가 받은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이러한 사람을 대표로 두고 있는 정당이 정말로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진짜 우리나라의 2024년도 정치 현실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이 조국혁신당의 선전을 두고 땡땡땡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란대 발언 들어보시죠.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못 찍겠고 조국당을 찍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분석한 건데요. 앞서 민주당을 예방해서는 협력 그리고 연대를 강조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조국 대표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동상이몽의 그런 이제 불협화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유세를 가면요 거기 있는 그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이 몰빵 이걸 계속 연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당에게 표를 주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이렇게 몰빵을 해주자 이런 건데 그 몰빵론이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이 무조건 이제 지역구에서 조국당과 경쟁하는 건 아니겠지만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조국당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의석수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되면은 두 당이 뭐 우당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오늘자 저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싫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 당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디스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두 당 간의 협력 관계가 금이 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강선필 부위원장님. 같이 조국 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조금 전에 이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 이 내 발언을 좀 왜곡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군보다 아군, 친구보다 가족이 좋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우군은 될 수 있어도 아군은 될 수가 없고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미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고요. 과거에도 뭐 윤석열과 이재명,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분 다 싫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고 하신 분들이 역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라는 녹색 돌풍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연장선으로 2024년도에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나타난 거예요. 다만 이들이 과거에 국민의당처럼 중도, 그러니까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은 어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아주 선명해요. 제가 민망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애써 표정을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는데 그게 당내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공천 타당이 약간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이번에 투표하지 않겠다, 기권한다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는 투표를 해야 돼. 그런다 하면 투표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1번 민주당을 지역에서 찍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말고 함께 가야 돼.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콩 넘게 봐야 돼요.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제 공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내 공천장 취소하겠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찍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원도에서 기자회견하다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우리 옆에도 계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 변호사님, 정청래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반응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러면 되느냐? 이재명의 속 타는 심정 모르냐? 이재명의 속 타는 심정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금 인식이라든지 의도와는 다르게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어떤 그 비례 투표 순위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웠던 말이 뭡니까? 지민 비조라 했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투표소에 민주당 후보 찍으러 간 김에 비례정당은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말고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는 의미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게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비조지민입니다. 조국 신당 비례 찍으러 가서 민주당 그냥 찍어줘라. 약간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조국 대표와 어떤 박지원 후보 간의 어떤 내용도 그거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 찍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조국 혁신당 찍으러 간 김에 민주당 후보 찍고 와라. 이 박지원 후보의 얘기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이미 벌써 이 앞뒤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어떤 진보당, 새진보 연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조차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그 순번을 보고 비례 순번을 보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게다가 6번에 지금 용해인 의원이 2번이나 하겠다고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6번까지 글쎄요. 그걸 용납하실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이 비례 순번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례 투표
의지가 더 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옥중에서 비례정당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영길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옥중에 있다 보니까 총선용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 이러면서 나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대독하면서 눈물까지 보인 송 대표의 부인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창살 아래 갇혀있는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든든한 소나무,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주십시오.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정 변호사님,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법원 갔었는데요. 예. 법원에 저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그 대표를 풀어줘가지고 보석을 해줘가지고 그 신당 창당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라.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듣고 참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사모님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울먹울먹거리는 걸 갖다 보니까 근데 저게 뭐 울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만약에 이제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보석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판사가 그 담당 재판부가 보석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풀어주고 풀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인데 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수용 생활을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비례정당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6시 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강북구을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그 자리에 박용진 의원이 비명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지 아니면 1%의 희망을 잡을지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요. 박용진 의원, 오늘은 봉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봉화에 가려고 합니다. 바보 정치인이라고도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 민주당 안에서 원칙과 공정,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좀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가는 박용진한테 격려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도 속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요. 신지호 의원님, 어제 봉하마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가 다녀갔는데 하루 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사람의 동기나 목적이 아주 상이한 거죠. 이제 양문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한 거 거기 갖고 좀 이렇게 뭔가 그 사죄하는 쇼를 통해서 비난 여론을 좀 잠재워 보려고 간 거고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을 얻으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대권 가도로 가는데 엄청난 이제 그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떨어지기 십상인 그거를 계속 고집스럽게 바보처럼 그걸 고집을 했다. 그런데 그 지역주의 청산에 대한 그 진정성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서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바보 노무현에 이어서 바보 박용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뭐 나오겠지만 거의 떨어질 것이 확실시 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마이너스 30%고 상대편은 플러스 25%고 그렇게 질 거란 거 뻔히 알면서도 꾸준히 끊임없이 미련하게 도전하는 이 박용진의 그거를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의 바보 박용진을 좀 오버랩 시키고 싶은 그런 동기에서 찾아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오늘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후보 이 두 사람의 기싸움이 매우 거셌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바보같이 당을 위해서 정말 바보같이 그냥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총선에 좀 밑거름으로. 역시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조롱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선당 후사를 이유로 사퇴를 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시는 거 맞죠? 우리 당의 공천 논란, 사천 논란, 친명의
대립인 것처럼 되는 이러면 우리 당의 기세가 꺾이는 거 아닌가?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며 지금 요 상황에서 구도에서 우리 당의 후보는 내가 돼야 된다. 조수진 후보가 이 동네에 동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있는지, 삼양동 그 골목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신체로 와서 배지를 줍는 일에만 몰두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들으셨습니다만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해달라. 이런 조수진 후보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성경의 요한복음에요. 다 잘 아시겠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마 이제 조수진 후보가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뉘앙스와 그 파장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후보는요.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박용진이 승리하려면 몇 퍼센트를 얻어야 되느냐? 64.2%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64%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30% 감산되면 44.8%고요. 네. 64%를 박용진이 얻었으면 조수진은 36%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25% 가산되면 5가 더해져 가지고 45가 돼서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조수진 후보는 그 35.9%만 얻어도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야말로 배지까지는 모르겠고 배지는 이제 본선에서 경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천권은 그냥 날로 주워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눈 뜨고 코베임 당하는 것과 같은 박용진 의원에게 더군다나 그 지역구를 몇 년 동안이나 그 국회의원 하면서 그렇게 다듬고 했던 그 지역구를 뺏기게 된 사람한테 무슨 떨어져 죽으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땅에 떨어져서 뭐 이렇게 그 썩어져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박 의원 자신은 감점을 30% 받고요. 상대인 조수진 후보는 여성 신인 가점인 25%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지를 주었다라는 말이 나와도 별로 저항이 없는 듯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네. 만났습니다.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아 진짜 유시민 작가님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대선 나가라고 미룰 거예요. 대선 나가시라고요, 작가님.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자, 너무 빨리 촛불을 터뜨렸다가 민망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잠시 뒤에 6시 반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뭐 박용진 의원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바보가 됐어요. 말씀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조수진 후보 민주당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강북을 해서 박용진 의원과 맞붙은 조수진 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말씀 주시죠. 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드디어 멋진 바보가 돼버렸죠.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하나의 무리당자 쓰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결정을 두고 이견이 있었을 때 경론을 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이 나면 저는 구성원으로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번에 당원들이 박용진 의원에게 그러한 점을 어떤 좀 회초리로 때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조수진 후보 지금 공천 받으셨는데 이분에게 전현희 후보의 조금 태도를 본받아라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현희 후보도 그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후보로 뛰려고 했는데 어쨌든 배제되고 전현희 후보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배려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게 정말 화합이고 당을 위한 길이고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다. 조수진 변호사가 정치를 잘 안 해보셔서 아직 좀 미숙한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은 좀 주변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성동갑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정봉주 전 의원과도 붙었고 지금 조수진 후보도 미랄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되게 화가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수진 참 이게
참 정치 현실이라는 게 참 비정하고도 참 우습지만은 이게 현실이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용진 의원 정도도 못 품는 이러한 정당이 돼버렸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당원, 권리 당원들은 지금 찾고 있는 후보들이 다 밀고 있는 후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을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수진 후보가 그동안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 열심히 싸웠나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냥 당대표 뭐 유시민 작가랑 친한 사람이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랑 좀 친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도 그냥 밀어서, 이분이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 뭘 해왔나요? 진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뭐 얼마만큼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정말 저는 오히려 이럴 거라면 정말 그동안 당에서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본인을 다 헌신해가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시간과 어떤 자기 인생을 정말 갈아 넣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차라리 줬으면 화라도 안 나겠는데 저는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예상했던 결과십니까? 어떠세요? 저 익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그 정봉주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했을 때 룰이 뭐냐면은 강북을의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고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아닌 강북을의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50%에서 했는데 둘 다 박용진 의원이 과반 득표를 해서 이겼어요. 권리당원 부분도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식으로 위인설법을 했냐면요. 강북을의 권리당원만 갖고는 위태위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국 권리당원 이걸 70%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권리당원의 가장 큰 그룹은 뭡니까? 다 알잖아요. 개딸 그룹 아닙니까? 그냥 개딸 공천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룰을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플러스 25% 여성 가점 주고 박용진은 마이너스 30% 감점 주는 거 플러스 개딸 공천.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제 남은 거는 강북을 유권자들이 이 공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용진을 저렇게 억지로 떨어뜨린 이 공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이 강북을 마침 본인들의 정치적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역 연구 아무리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갖다 꼽으면 당신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주면 돼. 이런 식의 강북을 유권자들을 뭐 아닌 말로 봉으로 보고 그렇게 내려꽂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북을 유권자들의 판단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신 의원님 방금 말씀 주신 개딸 공천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개인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로 들어온 걸 보면요. 득표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박용진 의원은 마이너스 30%의 감점을 받고요. 또 조수진 후보는 플러스 20% 넘는 25%의 그런 가점을 받는데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결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득표 차가 상당했다.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혁주 변호사님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공개하지 못할 거 무슨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몇 퍼센트 실질적으로 원수로 그 박용진 후보가 의원이 얻은 게 뭐 예컨대 40%고 그다음에 조수진 변호사가 얻은 게 60%인데 거기에다가 30% 그 감산하고 그다음에 25% 가산하니까 뭐 이만큼 차이가 났다. 이 정도면 더블 스코어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이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거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빼놓고 상당한 차이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 상당한 차이로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떨어진 것도 기분 나쁜데 양만 더 올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제 강북을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공천이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박용진 의원의 이번 결과로 비명행사 공천이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두고 비명행사 이재명의 사당화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뭐 친윤 꼬리표가 붙은 분들이 언론에 100회 이상
이렇게 거론되신 분들은 거의 다 공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거론할 필요도 없이 친윤 사당화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대 정당이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 왔어요. 근데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3번의 공천을 친노 세력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주류 세력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어떤 부류, 어떤 친명도 원류를 올라가면 친노, 친문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난한 건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전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이 너무 저는 고립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이, 물론 지금 권리 당원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저도 뭐 커뮤니티에 이런 거 봐보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민주당에 나중에 대선 때 갔을 때는 모든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총선을 저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은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총선 이후에 어떤 민주당의 길이 어느 쪽으로 갈지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신재호 의원님. 네. 지금 이번 결과가 예상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가 강북을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 전국의 권리당원 70%가 이번에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높았대요. 그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감점과 가점이라고 하는 불공평한 처분. 두 번째는 이제 거기다가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개딸이 최대 그룹인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70%를 반영한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중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을 한 거고, 이거야말로 그냥 흔히 말하는 불공정 게임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뭘 하는 거니까, 아마도 저 이번 민주당 강북을 저 경선은요, 한국 정당사에 가장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당내 선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민주당 지금 양문석 후보 문제로도 시끌시끌하죠. 오늘 밤 9시 반에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재검증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도를 넘은 거죠.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재검증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철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양문석 후보 관련 질문을 하니까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9시 반에 최고위 하는데 결과를 좀 뒤집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예측을 못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양문석 후보가 공천을 반납하고 취소되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문석 후보가 한 이야기를 제가 쭉 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보고 가면을 쓴 미국인이다. 공항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노무현 기념관이 아니고 노무현 매국질 기념관입니다. 매국노 기념관도 아니고 매국질 기념관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유사 불량품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라고도 하지도 않고요. 노무현 씨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역겹다라고 했는데 그냥 역겨운 것도 아니고 참으로 역겹다. 노무현 씨는 참으로 역겨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DJ 정신과 그 노무현 정신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라고 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한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불량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불량품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불량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문석 씨는 그런 불량 정당에서 무슨 공천을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상식적으로 공천이 취소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강 부위원장님, 지금 선대위원장끼리 서로 생각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양문석 후보의
이 발언 자체가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분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요, 요즘 들어 이 국민의힘에서 원래 경선 과정일 때는 국으로 갔다가 본선일 때는 자꾸 중간으로 오는 게 선거의 정석이긴 하지만 언제부터 박용진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옹호해 주시는 정당이었는지 저는 참 어색하고 당황스럽다 이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양문석 후보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야당과 같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54개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천자를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면 차점자들이 공천자에 대해서 음해하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체 선거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정당에서 친문과 지금 뭐 비명, 친명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좀 내분 갈등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친문 친노 인사인 이해찬 전 총리하고 유시민도 다 이해하고 선거니까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중질환은 그만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까 양문석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김부겸 선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북을도 그렇고요. 지금 이 양문석 후보 문제도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당신과 민심의 심각한 괴리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당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딸이 주도하는 그 당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근데 양문석 후보는요, 본인이 당선되고자 하는 지역구마저도 비하한 사람 아닙니까? 안산은 매우 지저분한 동네다. 장난질 잘하는 동네다. 이게 도대체 말이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안산 유권자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폄하뿐만 아니라 지역구 비하까지 하는 이런 사람을 그대로 공천을 강행하는 이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이번엔 또 안산시 갑이죠, 여기가. 갑 유권자들이 또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잠시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국민의힘의 총선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이종섭 대사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종섭 대사 측이 공수처에다가 조사 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조사할 그런 날짜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문건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잠시 전인 6시쯤에 이종섭 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가 접수가 됐고요. 언제든지 출석을 해서 조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로 공수처에다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속히 조사 기일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피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부르는 대로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런 그 기일 지정 신청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언제 조사를 해달라.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촉구서 같은 것들을 백날 낸다고 한들 공수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속되지가 않아요. 공수처의 재량이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설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니까요. 이 촉구서를 냈고 언제든지 조사 응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종섭 대사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도요. 수사팀이 재반 수사 일정을 감안해서 관계인과 협의해서 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의 총선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이종섭 대사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사가 지금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다 지금 해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귀국을 해서 그다음에 자진 사퇴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이걸 바랬던 것이지 지금 속보로 지금 이것을 본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이제 이종섭 대사 이거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소영길 대표 우리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소영길 대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검찰청장이 찾아갔어요.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지정 촉구서 하나 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이걸 정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전
참 오히려 일을 더 참 이렇게 꼬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예, 저희가 단독 속보로 이종섭 대사 쪽에서 공수처에다가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갈 그런 날짜를 정해달라 이런 지정 촉구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불출석해서 또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세 도중에도 재판 가기 참 힘들다 이런 토로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불출석 사유도 내셨는데 법원에서는 오늘 부인장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제 아내도 자기 밥값 내고 남들 밥값을 누가 내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밥값 대신 내준 거 맞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제목으로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못하는 만큼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저 대신에 저의 10배, 100배로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주 재판 일정과 출석 여부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3번이 총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일 재판은 끝났고 이제 19일 오늘 재판인데 대장동 사건 재판인데요.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금요일에 또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불출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긴 냈습니다. 총선 기간이어가지고 힘들다 그런 이유를 댔는데 판사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피고인 사정 다 봐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요 일방적으로 법정에 안 나가면서 재판이 파행됐는데 조혁재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찍히는 거죠. 찍히면은 뭐 무죄가 유죄로 바뀌거나 그 유죄가 무죄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대신에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만약에 피고인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요. 저희 같은 변호사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주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뭐 국민의힘입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정치검찰입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요 법원이고요. 재판을 저렇게 피고인이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왕입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왕 외에는 그 봉건 사회에 있어서의 그 국왕 외에는 다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판사님들의 그 판결에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도 사당화하더니 이제는 재판도 사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혹 때려다가 혹을 갖다 더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재판 안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기일을 다시 잡아버렸는데 두 기일을 한꺼번에 잡아버렸어요. 3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3월 29일 그 다음 주 금요일도 잡았다고요. 그러면 오늘 재판 출석하는 것이 그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하는 데 유리합니까? 다음 주에 2번 재판하는 것이 선거운동하는 데 유리합니까?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재판 계속 다 불참할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는데 그것도 불참할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왕과 같은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민주당 보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재판부 판사가 그러면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겁니까? 라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에게 물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강제 소환도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출석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지금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예,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죠. 예. 지금 회기 중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거 중이라고 해서 저거 봐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저 태도를 보면요.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대한민국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 특수계급의 뭐 거의 왕초처럼 그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회의원 시절에요. 그 재판받는 그 국회의원들이요. 서로 간에 그 재판 잘 받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럽니다. 근데 판사님의 재판장님의 그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걸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아주 예외적 존재다. 그게 아니라면 저런 그 언행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예, 설 변호사님. 네. 판사가 강제 소환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몇 번이나 물론 뭐 사유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저는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만약에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 사유 하나가 당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본인이 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신체 구인이라든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믿는 것 같고요. 예.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말은 저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마 계속 불출석할 것 같고 아마 법원으로서도 뭐 선거 때까지 재판이 거의 공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불참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강석비 부위원님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 11조 2를 보면은요.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 개표 종료 때까지는 이제 강제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걸 믿고 재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개항을 가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것도 선거운동이지만 법정 앞에 가셔서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시는 것도 일종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대신에 춘천을 간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도 주인 모는 일꾼, 종은 해고해야 된다면서 탄핵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네!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네. 재판에 가지 않고 유세 현장에 가서 탄핵 얘기를 사실상에 꺼낸 겁니다. 탄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형사재판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의미로는 파면일 뿐이에요. 형사재판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형사재판을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저렇게 탄핵을 갖다가 외칠 수가 있는지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만약에 오늘 담당 재판부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쾌감과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라고 그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누가 초래했는가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스스로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죽 법원이 만만해 보였으면 피고인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갖다가 지르면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대법원부터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총선 판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시죠. 목표 의석수나
달성할 목표가 있으신지.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당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170석 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지호 의원님, 제가 알기로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수를 특정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의석수 특정한 적 없습니다. 예, 170석이라고 이재명 대표. 저것도 그냥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좀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온다고 해왔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제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의석을 획득하게 되면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임기는 거의 국정마비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사사건건, 뭐 또 대통령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고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두 당이 탄핵 동맹을 맺어가지고 임기 3년 다 채우도록 하지 말자. 예. 그런 식의 이제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0석 얘기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분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